나는 항상 우리 결혼이 테헤란로의 오래된 건물 같다고 믿었다. 최신식은 아닐지라도 전쟁과 위기를 견뎌낸 견고한 건물처럼. 준호와 함께한 15년, 15년간의 아침 커피, 주말의 서울숲 산책, 그리고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노을을 보내자는 공동의 계획. 지금 나는 우리 서울의 부엌에 앉아 그가 우연히 잠금 해제해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 그의 비서라는 아래게 보낸 메시지들은 내 삶에 끼얹어진 얼음물과도 같았다. 보고 싶어. 내일도 같은 호텔에서. 민에겐 부산 출장 간다고 할게. 미나. 내가 바로 미나다. 15년 동안 그의 셔츠를 빨고 회사 문제를 들어주고 그의 어머니가 아프실 때 곁을 지켰던 나. 지금 나는 식어가는 차가 담긴 컵을 들고 식탁에 앉아 매 순간 내 심장이 돌로 변해가는 것을 느낀다. 첫 충격이 지나가자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비 내리는 창밖을 응시할 뿐이다. 서울은 비가 올 때 항상 더 아름다워 보인다. 빗방울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유리창에 반짝이는 장관을 만들어낸다. 예전에는 이 풍경을 좋아했다. 지금은 잿빛만 보일 뿐이다. 현관문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준호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다. 나는 휴대폰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내려놓는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올 때 나는 미소를 짓는다. 그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고 뺨은 추위 때문에 혹은 거짓말 때문에 붉어져 있다. 무슨 일 있어?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묻는다. 아니, 아무것도. 나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일은 어땠어? 그는 어떤 프로젝트와 까다로운 고객, 그리고 길어진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거짓말이 그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마치 스스로도 믿는 것 같다. 어쩌면 정말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세상에서는 정말로 강남에 있는 아라의 아파트가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던 걸까? 나는 그를 보며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였을까? 아니면 서서히였을까? 내 잘못일까? 어쩌면 내가 노력을 덜 했거나 30을 넘기고 살이 쪘거나 그의 잦은 야근에 대해 너무 자주 불평했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함께 만든 삶에 실증이 난 걸까? 나는 저녁으로 그가 항상 좋아하던 김치찜을 준비한다. 우리는 그의 회사 이야기만이 간간히 끊는 침묵 속에서 식사한다.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내 안에서 무언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나는 다정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한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화장실로 간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본다. 피곤하고 첫 주름이 잡혔지만 여전히 내 얼굴이다. 내 눈을 들여다보며 내가 항상 그랬던 여자, 강하고 단호하고 자존심 있는 여자를 본다. 이 여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겪을 자격이 없다. 침실로 돌아간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고 그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저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이 침대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던가.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사랑을 나누며. 이제 우리 사이에는 설악산보다 더 깊은 심연이 있다. 내일 그는 부산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어쩌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결혼을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면 떠나서 새로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그와 마주하여 내가 결혼했던 남자에게서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할까? 지금으로서는 어둠 속에 누워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는다. 내 눈은 마른 채로 있지만 서울은 나와 함께 울고 있다. 아직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먼저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사랑이 왜 이렇게 연약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11월의 부산은 서울과 다르다. 덜 익명적이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더 아늑하다. 나는 해운대 근처 카페에 앉아 관광객들이 상점가를 촬영하는 것을 지켜본다.
준호는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따라왔다. 달맞이길에 작은 펜션에 방을 잡고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나 자신도 모른다. 어제 아침 나는 그를 역까지 배웅했다. 그는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저녁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전화했다. 짧은 통화, 피곤한 목소리, 배경의 도시 소음. 자기야, 너무 피곤하다. 내일은 하루 종일 발표해야 해. 호텔은 어떻냐고 물었다. 괜찮아. 일반적인 수준이야. 하지만 나는 그가 어떤 일반적인 호텔에도 묵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는 광갈리에 있는 아라의 아파트에 있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가며 탁자에 휴대폰을 두고 갔을 때 그녀의 주소를 확인했다. 이 여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충동적이었다. 가방을 싸고 이웃에게는 언니 집에 간다고 말하고 기차에 올랐다. 지금 커피를 마시며 내가 정확히 무엇을 얻고 싶은지 고민한다. 그들을 함께 잡는 것, 맞서는 것, 길 한복판에서 소리치는 것.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언니 은혜는 항상 내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이성적이라고 말했다. 미나야, 가끔은 폭발해야 해. 어쩌면 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폭발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 언니의 것이다. 나는 침묵, 신중한 행동, 차가운 정확성을 선호한다. 커피값을 내고 밖으로 나간다.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지만 부산 시내는 벌써부터 첫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고 있다. 예전에 준호와 나는 12월에 이곳 시장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따뜻한 정종, 호떡, 노점들 사이를 거닐던 산책. 이제 그 기억들은 다른 사람의 것 같다. 동백섬 쪽으로, 그리고 수영강을 따라 걷는다. 찬 공기가 뺨을 꼬집지만 기분은 좋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근 며칠 동안 나는 자동 인형처럼 기능했다. 시립 도서관에서의 일, 집, 저녁, 잠. 기계적인 움직임, 요청에 따른 미소, 공허한 말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때 내 기분의 모든 변화를 감지했던 준호조차도 광안대교에 도착한다. 다리 중간에 멈춰서서 어두운 물을 내려다본다. 강은 고요하고 장엄하다. 인간의 드라마에 아랑곳하지 않고 흐른다. 내가 더 이상 없을 때도, 준호와 그의 지원이 노인이 되었을 때도, 오늘 부산 거리를 바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도 이 강은 흐를 것이다. 이 생각은 이상한 위안을 가져다 준다. 나는 배신당한 첫 번째 여자가 아니다.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세상의 끝처럼 보이는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 드라마 중 하나일 뿐이다. 펜션으로 돌아온다. 주인인 박 사장님이 프런트 너머로 미소 짓는다. 혼자 부산에 오셨어요? 남편분 없이? 네, 휴식이 좀 필요해서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나를 본다. 어쩌면 그녀도 언젠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쳤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도망치고 있는 걸까? 방에서, 가방에서, 집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꺼낸다. 우리 결혼 사진. 턱시도를 입은 준호와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나. 부산 휴가 때 찍은 사진. 거기서 우리는 내가 오늘까지도 하고 있는 작의 귀걸이를 샀다. 평창에서 찍은 사진. 스키를 배우려다 둘 다 멍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작년 준호의 생일 사진.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웃고 있다. 어쩌면 그때 이미 그가 다른 여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사진들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든다. 망설이다가 결국 준호와 아라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우리 공동의 친구 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안녕. 혹시 아래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몇 분 후에 답장이 온다. 미나야, 아라 일주일 동안 친정에 내려갔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데. 왜 물어봐? 나는 침대에 앉아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아라가 아픈 어머니 곁에 있다면 준호는 누구와 있는 걸까?
부산의 아침이 수영강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와 함께 나를 맞는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선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아라가 아니라면 누구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오해일까? 내가 찾은 메시지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 어쩌면 준호는 정말로 컨퍼런스에 있는 걸까? 이 생각들은 내가 준호의 휴대폰에서 찾은 주소를 찾아 광안리를 헤맬 때도 나를 따라다닌다. 오래된 빌라, 개조된 외관, 창문의 화분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기다린다. 나 자신도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른다. 바람이 이웃거리의 빵집 냄새를 실어온다. 매주 일요일마다 준호가 우리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오던 것이 생각난다. 우리 여왕님을 위해 라고 말하며 따뜻한 빵이 가득 담긴 종이봉투를 식탁에 놓곤 했다. 언제부터 그걸 그만뒀을까? 1년 전, 2년 전, 기억나지 않는다. 1시간 정도 기다리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코트기 속으로 파고드는 작고 불쾌한 비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펜션으로 돌아가, 어쩌면 서울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환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그를 본다. 준호가 빌라에서 나온다. 혼자가 아니다. 그의 옆에는 빨간 코트를 입은 키 작은 금발 여자가 걷고 있다. 아라가 아니다. 그의 대학 시절 전 여자친구 지원이다. 그들은 손을 잡고 무언가에 웃고 있다. 준호가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고 키스한다. 예전에 나에게 키스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거리를 따라 걸어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눈물도 분노도 없고 그저 차가운 깨달음뿐이다. 내 결혼은 거짓말이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원, 내가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그녀는 항상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있었다. 그냥 대학 친구야 라고 그가 잦은 전화와 대화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설명했다. 그 후 연락이 끊겼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 끊겼을까? 아니면 그냥 비밀이 되었을까? 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따라간다. 그들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간다. 나는 비를 막아주는 차양 아래 외부 테이블에 앉는다. 유리창을 통해 그들이 구석에 자리를 잡고 준호가 그녀의 손을 쓰다듬고 무언가 말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본다. 웨이트리스가 무엇을 주문할지 묻는다. 나는 마실 생각도 없는 차를 주문한다.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항상 매달 같은 날에 있었던 준호의 출장. 화장실에서 받던 저녁 전화들. 회사에서 선물로 받았다고 말했던 새 시계. 내가 사주지 않은 향수. 그리고 동시에 알아. 젊고 야심차고 항상 기꺼이 돕는. 그녀도 이 계획의 일부였을까? 그녀는 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준호가 둘다와 이중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알리바이로 사용했던 걸까? 나는 그렇게 앉아 유리창 너머로 산산조각 난 내 삶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운다. 소란도 장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속아 넘어간 히스테릭한 아내 역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항상 나의 강점이었던 품위를 지키며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펜션으로 돌아온다. 박 사장님이 도시 구경은 잘했냐고 묻는다. 나는 배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한다. 방에서 작은 책상에 앉아 서울로 돌아가서 할 일 목록을 쓰기 시작한다. 먼저 변호사. 내 대학 동기인 다혜는 이혼 전문이다. 그 다음 은행. 준호가 내가 안다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 내 저축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집.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내 소유다. 준호가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 가족을 생각한다. 누가 알았을까? 누가 의심했을까? 이 방정식에서 나만 순진했던 걸까? 아니,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을 맹세한 남자를 믿었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전화가 울린다. 준호다.
나는 차분하게 받는다. 자기야, 안녕. 컨퍼런스는 어때? 빡빡해. 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진다. 그것은 거짓말에 지친 것일까? 아니면 이중생활에 지친 것일까? 자기는 어때? 다 괜찮아. 오늘 도서관에 갔다가 쇼핑했어. 거짓말이 놀랍도록 쉽게 나온다. 어쩌면 이 모든 세월 동안 그에게서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 보고 싶어.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낀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내가 사랑했던 남자와 나를 연결하던 마지막 끈. 나도 준호야, 빨리 돌아와.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부산의 황혼을 바라본다. 내일 나는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거짓말 없이, 타협 없이 남편이 늦게 귀가할 때 시계를 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내일 나는 나 자신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서울행 기차는 단조로운 리듬으로 나를 흔든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평야가 스쳐 지나간다. 첫서리가 내린 들판, 붉은 지붕의 작은 마을들, 겨울잠을 준비하는 숲, 내 어린 시절의 풍경, 내 조국의 풍경. 나는 항상 이 풍경을 사랑했다. 오늘은 이상한 거리감을 두고 바라본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객실에는 나 외에 뜨개질을 하는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만 앉아 있다. 그녀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움직여 목도리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고 있다. 손주를 위한 것일까? 남편을 위한 것일까? 그녀도 언젠가 배신을 겪었을지 궁금하다. 모든 여자가 이걸 겪어야만 하는 걸까? 엄마들이 딸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성인식의 일부일까? 우리 엄마는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착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 미나야. 결혼 전에 내가 들은 전부였다. 마치 착한 아내가 되는 것이 남편이 착한 남편이 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그것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마치 도시가 나 대신 울어주는 것처럼. 서울역에서 택시를 탄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려고 하지만 나는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잡담할 기운이 없다. 익숙한 거리를 본다. 광화문 광장, 테헤란로, 그리고 성수동 우리 집으로 꺾어 들어간다. 집. 이곳이 아직 내 집일까? 집은 텅 비고 춥다. 난방을 켜고 차를 끓인다. 식탁 위에는 준호의 수첩이 놓여 있다. 떠나기 전에 두고 간 것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연다. 날짜, 이름, 숫자들. 흥미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페이지 사이에서 부산의 한 식당 영수증을 발견한다. 3주 전 것이다. 비즈니스 컨퍼런스라고 그때는 그렇게 불렀다. 2인용 저녁 식사, 비싼 와인 한 병, 레드로. 준호는 항상 우리를 위해 레드를 주문했다. 화이트는 너무 시큼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었을까? 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SBS에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싸우고 사랑하고 배신한다.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다. 끈다. 침묵이 더 낫다. 내가 첫 번째 심각한 이별을 겪었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미나야, 최악은 누군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아니야. 최악은 네가 그것 때문에 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란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화가 울린다. 변호사 친구, 다혜다. 미나야? 네, 메일 받았어. 내일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짧고 사실적으로 감정 없이. 마치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사례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준호가? 믿을 수 없어. 항상 그렇게 해. 바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겉모습은 속이기 마련이지. 내 목소리가 나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린다. 다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간다. 내일 10시에 그녀의 사무실에서 가져올 서류들, 혼인관계 증명서, 집 등기부 등본, 은행계좌 내역서. 우리는 두 명의 전문가처럼 대화한다. 좋다. 동정은 원하지 않는다.
통화 후 긴 목욕을 한다. 물은 뜨거워서 피부를 거의 들 정도다. 좋은 느낌이다. 적어도 무언가 느낄 수 있다. 부산의 작은 가게에서 산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라벤더 향이 욕실을 가득 채운다. 새로운 향기, 새로운 시작. 나중에 목욕 가운을 두른 채 준호의 서재로 들어간다. 나는 이곳에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의 공간이니까.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켠다. 비밀번호, 몇 가지 뻔한 것들을 시도해본다. 내 이름, 우리 결혼기념일, 그의 생일,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철새백 공무봉업을 입력한다. 그들이 대학에서 만난 해다. 컴퓨터가 잠금 해제된다. 그의 이메일, 문서, 사진들을 훑어본다. 이중생활의 역사가 어두운 소설처럼 내 앞에 펼쳐진다. 부산, 평창, 심지어 도쿄에서의 만남들, 호텔 예약, 콘서트 티켓, 사진들, 너무나 많은 사진들,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준호와 지원, 상하이의 카페에서, 해변에서, 아마도 동해, 어쩌면 강릉, 그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행복한 지원. 그리고 나는 같은 시간에 서울에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복사한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다. 다혜에게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침실로 돌아간다.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갑자기 매우 피곤해진다. 침대에 눕는다. 우리 침대. 내일 새 것을 사야겠다. 아니면 적어도 새 침구라도. 우리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이상한 평온함 속에서 잠이 든다. 내일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혼자서.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악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준호 없이 3일째. 나는 그가 내일 돌아올 것을 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이사하지 않을 것이다. 겁먹은 쥐처럼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 우리 집에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의 존엄을 위해 치러야 할 대면을 기다리며 다혜의 법률 사무소는 명동의 우아한 건물에 있다. 그녀의 사무실은 아늑하고 거리 풍경이 보이며 신선한 커피 향이 난다. 다혜는 대학 시절과 변함이 없다.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가진 활기찬 모습이다. 그녀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 준호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것들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이건 명백하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됐어요. 집은 당신 소유이니 그것에 대해 다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동 자녀나 분할할 큰 재산이 없으시고요. 이건 빨리 끝날 거예요. 얼마나 빨리요? 합의 이혼이라면 몇 달 정도요? 만약 그가 버틴다면 1년? 어쩌면 그 이상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1년은 길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있다. 내 앞에는 온 생애가 있다. 미나야, 다혜가 나를 진지하게 본다. 지금 충격받은 상태인 거 알아요. 하지만 기억해요. 이게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이걸 겪고 더 강해져요. 알아요. 나는 대답한다. 그리고 정말로 안다. 매일 나는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마치 준호의 배신이 내게서 어떤 짐, 본능적으로 괜찮지 않다고 느꼈을 때 괜찮은 척해야 했던 짐을 벗겨준 것처럼. 미팅 후 나는 서울숲으로 산책을 간다. 공원은 거의 비어있다. 11월의 날씨는 산책을 권장하지 않는다. 나는 벤치에 앉아 오는 길에 산 견과류로 다람쥐에게 먹이를 준다. 공원 안의 건물을 바라본다. 나는 항상 그것을 좋아했다. 그것에는 어떤 평온한 우아함이 있다. 마치 시간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저녁에 준호가 전화한다. 내일 오후에 돌아가. 그가 말한다. 보고 싶어. 나도.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한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나는 기다린다. 다음 날 나는 도서관에 하루 휴가를 낸다. 집을 청소하지만 요리는 하지 않는다. 바람 피운 남편을 위한 로맨틱한 저녁 식사는 없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로 갈아입는다.
네이비색에 단순하지만 우아한 정성껏 화장을 한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확히 5시에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린다. 준호가 여행 가방과 장미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빨간색. 내가 가장 좋아했던 예전에. 미나야.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아름다워 보여. 고마워.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평소처럼 그에게 달려가 키스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관에서 2명의 낯선 사람처럼 마주 서 있다. 무슨 일 있어?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묻는다. 아니, 네, 목소리는 차분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준호야. 너랑 지원이에 대해 알아. 그의 얼굴이 변한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에는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부정하려는 시도. 지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걘 그냥 대학 친구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런 말은 집어치워. 나는 거실 문을 가리킨다. 앉자.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보고 앉는다. 언젠가 내가 가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다며 거절했던 부부 상담처럼. 나 부산에 있었어. 나는 간단히 말한다. 너희를 봤어. 내 컴퓨터도 확인했고. 모든 걸 알아. 여행, 호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는 침묵한다. 그의 눈은 마치 출구를 찾는 것처럼 방안을 헤맨다. 마침내 그의 어깨가 포기한 듯 축 처진다. 이렇게 되려던 게 아니었어. 그가 조용히 말한다. 그럼 어떻게 되려고 했댔는데? 내가 평생 모르길 바랐어? 은퇴할 때까지 이중생활을 하려고 했어? 모르겠어. 계획한 게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 나는 웃지만 즐거움은 없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없어. 준호야. 결정. 선택. 매일 넌 거짓말을 선택했어. 매일 넌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거야. 사랑해. 그가 갑자기 내 눈을 보며 말한다. 한때 내게 전부였던 그 말들이 이제는 모욕처럼 들린다. 아니, 나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넌 사랑하지 않아. 어쩌면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거 알아? 괜찮아.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생각은 없어. 존중해. 넌 훌륭한 여자고 좋은 아내야. 좋은 아내. 나는 씁쓸하게 반복한다. 그래, 나는 좋은 아내였어. 그럼 넌 좋은 남편이었어? 그는 침묵한다. 우리 둘 다 답을 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가리키며 말한다. 변호사와 검토해봐. 난 너한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오직 자유뿐이야. 이혼? 그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놀란 표정이다. 미나야,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사람들은 더 심한 일도 겪어. 해결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의 말을 끊는다. 15년간의 거짓말 끝에는 아니야. 새로 시작하고 싶어. 혼자서.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본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어쩌면 정말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만들어낸 순종적인 아내의 이미지가 아닌 진짜 나를. 난 어디로 가야 하지? 그가 마침내 묻는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사할 시간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는 서재에서 자. 나는 일어나서 대화가 끝났음을 알린다. 이상하게 몸이 가볍다. 마치 어깨에서 어떤 짐이 내려진 것처럼. 나는 거실을 나와 그의 생각과 내가 물을 채우는 것을 잊어 시들기 시작한 장미들과 함께 그를 홀로 남겨둔다. 서울의 봄은 항상 갑자기 찾아온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시는 잿빛이고 우울했는데 오늘 서울숲은 녹음으로 폭발하고 한강은 햇볕에 반짝인다. 나는 명동의 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은혜를 기다린다. 내 동생은 평소처럼 늦는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준호와의 대면 이후 5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아팠지만 나중에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된 5개월간의 고독.
준호는 내가 준 일주일도 기다리지 않고 사흘 만에 이사했다. 그는 자기 물건을 챙기고 열쇠와 짧은 편지를 남겼다. 나는 읽지 않았다. 부엌 싱크대에서 종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태워버렸다. 이혼은 복잡한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준호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다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남자는 싸울 것이 없어도 싸운다고. 하지만 준호는 정말로 이 일을 끝내고 싶은 것 같다. 어쩌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지원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것일지도. 나는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점점 더 신경 쓰이지 않는다. 미나야, 은혜가 늘 그렇듯 주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허리케인처럼 테라스로 뛰어들어온다. 내 여동생은 항상 그랬다. 시끄럽고 화려하고 생기가 넘쳤다. 내 차분한 성격과는 정반대였다. 늦어서 미안, 강변북로가 막혀서. 우리는 껴안는다. 은혜에게서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난다. 제스민과 바닐라. 내게는 너무 달지만 그녀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린다. 정말 멋져 보여. 그녀가 나를 유심히 보며 말한다. 새 머리 색깔 잘 어울려. 나는 미소 짓는다. 갈색 머리를 꿀색 금발로 염색했다. 작은 변화지만 중요했다. 새로운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첫걸음. 고마워. 너도 좋아 보여. 사랑에 빠졌어? 은혜는 10대 소녀처럼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는다. 어떻게 알았어? 오늘 너한테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언니는 항상 알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리고 사실이다. 나는 누구보다 은혜를 잘 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어떤 회사 미팅에서 만난 변호사인 새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그녀의 행복에 기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심이 살짝 찌른다.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그녀의 태평함 때문이다. 마치 상처받은 마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인 것처럼. 너는 어때? 그녀가 마침내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묻는다. 이혼이랑 일 말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나는 고개를 젓는다. 지금은 혼자인 게 좋아. 나는 사실대로 대답한다. 준호의 아내가 아니라 먼저 미나로서의 나를 찾고 싶어. 은혜는 가짜 실망감으로 한숨을 쉰다. 언니는 항상 너무 똑똑했어. 그녀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치며 말한다. 가끔은 좀 바보 같아야 행복한 거야.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의 행복으로 가는 길은 고독을 통해 이어진다. 은혜와 커피를 마신 후 광화문의 서점으로 간다. 신간들을 훑어보고 종이와 인쇄의 잉크 냄새를 맡는다. 나는 항상 책을 사랑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다. 부산 출신의 젊은 작가의 새 소설과 윤동주의 시집 한 권을 산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얼마나 적절한가.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동네 모퉁이의 작은 가게에 들른다. 나이든 주인인 김 사장님이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한다. 미나 씨, 막 논산에서 신선한 딸기가 들어왔어요. 올해 첫 딸기예요. 나는 반 킬로그램을 산다. 첫 딸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작은 전통이다. 어떤 전통은 지킬 가치가 있다. 집에서 창문을 열어 봄 공기를 들여보낸다. 준호가 이사간 후 나는 많은 것을 바꿨다. 새 커튼, 새 침구, 가구 재배치.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곳은 내 집,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의 공간이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연다. 한 달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한 사서가 읽는 책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록이다. 필명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진다. 오늘은 봄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쓰고 싶다. 전화가 내 생각을 방해한다. 준호와 나의 공동 친구, 선영이다. 미나야, 들었어? 뭘 들어야 했는데?
준호랑 지원이 헤어졌대. 사무실에서 크게 싸웠다더라. 듣자 하니 준호가 아라랑 있는 걸 들켰대. 잠시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다 웃기 시작한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안해. 나는 당황한 선영에게 말한다. 하지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화나지 않아? 슬프지 않아? 아니,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놀라며 대답한다. 정말로 아니야. 그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야, 선영아.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어. 통화 후 노트북으로 돌아가지만 봄 대신 배신, 용서,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쓰기 시작한다. 마치 몇 달 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단어들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나는 사라지는 고통, 매일 자라나는 힘, 행복을 이루는 작은 기쁨들에 대해 쓴다. 글을 마쳤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딸기 상자를 열어 하나를 먹는다. 달콤하고 즙이 많고 다가오는 여름 향기가 난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새로운 머리 색깔,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삶이 앞에 놓인 여자. 안녕 미나야. 나는 내 모습에 말한다. 드디어 만나서 반가워.